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호재에 비해서는 탐탁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호재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인데, 이 마이크론은 디램하고 낸드에서 삼성전자에 아주 못 미치는 3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디램에서 마이크론에 앞서고 낸드에서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입장이니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3위 사업자가 호실적을 냈으니까 1, 2위 사업자들은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근데 1위인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사업 부문이 많으니까 영향을 덜 받았다 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도 올라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도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력을 잃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게 이 기간 조정 내내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증시하고 연동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해외 증시하고 이 커플링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커플링 되지 않는 부분 선진국은 여전히 자금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불균형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신흥국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때문에 우리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중국 때문에 신흥국 펀드 전체 자금 유입이 회피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국 영향이 크고, 이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그것도 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중국한테 밀린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거의 반칙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약세는 중국 영향을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한국이 휴전 상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분단 상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침공이 예상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차이나 리스크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차라리 아예 그 과거처럼 냉전으로 돌입하면 중국이 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공급망에서 배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나 베트남이 분담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신흥국 전체가 올라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 전까지 계속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지수도 탐탁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매도 영향을 덜 받고, 이 수급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은 이 내부의 어떤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내부 유동성이라고 하면 지금 새 정부에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규제 완화를 논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까지 보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이란 것은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이런 평가를 내릴 때 사실은 집값이 내려야 맞는 거다. 매년 낡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묵는 것과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과 이 가격 상승이 없다는 전제로 본다면, 이제 이 최고급 아파트를 사서 깔고 앉아서 나오는 이자나 호텔에 1년 동안 투숙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이자나, 아니 금액이나 똑같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은 이대로 가서 하향 안정화되고, 이 국내 자산 시장은 이 주식 외국처럼 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생각이 짧았던 게, 주식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이걸 조금 더 저도 한번 크게 잃어보고,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상태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주식보다는 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산 비중이 높은 게 맞다. 지금까지 숱하게 경제 위기를 겪어오면서도 이 가계 자산이 붕괴가 되지 않은 것은 결국 부동산의 80%나 쏠려 있는, 사실상 이 집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의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꼭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때 그 60%에서 LTV를 70으로 올려줬고,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많이 풀었고, 그 규제를 풀고 나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새 정부의 규제가 부작용이 생기면서, 여기다가 코로나 때 돈까지 풀리면서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제 지금 이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제 때문에 올랐느냐? 물론 임대차에서 전세 갱신권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인데 전세를 뭐 어쨌든 갱신권이 있으면 4년을 보고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세금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과 4년에 한 번씩 재조정하는 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년 전하고 돈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4년 후에 정상적인 이 산정을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4년 동안. 이렇게 본다면 이 중간값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규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정부 시절에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규제를 했고, 그리고 세계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리고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주택 시장이 주춤하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이 LTV를 80까지 늘려주는 거, 요거고, 부동산 이제 현장에서 나는 거 조정 지구 해제되는 거, 그리고 전매를 허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전매 허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블라인드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블라인드 펀드에서 입지 좋은 아파트들 미분양 난 거 싹 쓸어 담아 가 가지고, 그래서 임대 주고 돈이 돌게 되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미분양이 나면 공급이 감소될 거고, 그러면 2-3년 후에는 또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블라인드 펀드에서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털고 싸게 사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뭐 요런 게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에 전매를 허용하면 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 시장은 뭐 개선이 된다라고 보고, 이 주택 시장이 개선이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잘 돕니다. 지금 이 규제 풀리는 것도 집의 80%고, 신용 대출을 풀어주면 뭐 신용,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서 봤나? 예. 취업을 해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고, 그 5천만 원에서 이걸 다시 이 스탁론 같은 거 쓰니까 2억을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 초년생인데. 네, 그래서 뭐 결국 이거 말아먹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 뭐 이런 후일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기억이 이제 좀 가물가물해서 제가 실제 주변에 있었던 일인지 인터넷에서 본 거인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봤을 때 80% 대출이 되면 신용대출로 한 10% 정도 보탠다. 그럼 약간의 자금만 있어도 이제 갭 투자가 다시 가능해지는 시절이 됩니다. 즉
유동성이 계속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파는 코스피하고 비교해서는 수급 여건은 괜찮을 것이고 지금 뭐 대출 같은 것도 한 4월 5일 이후로 대출을 받으라는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스닥은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요렇게 점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영향, 개별적인 어떤 영향을 봤을 때 7월까지도 지수 상승에 기여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불확실한 지수가 오르기 힘들고 불확실한 여건이 지속되니까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어떤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되고 신흥국 지수 내에 있다 보니까 예, 외국인 매도 그리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또 매도가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예, 코스피 지수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 좋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코스닥 중소형주 그리고 그 성장성 있는 저평가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장이 오를 때 뭐 내리지 않는다 정도로만 해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네. 예, 첫걸음인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총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주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 주식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 뭐 사실 단타 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계속 그냥 투기성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예, 근데 이 주총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아, 주식이 이렇게 뭐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주가가 걸맞춰가는 이 시장의 기능,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예, 어쨌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큰 경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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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뭐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예, 그래서 듣고 기분이 좋고 저는 칭찬을 좋아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잘 파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스틸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유, 예, 의욕적으로 다 정리를 하셨는데 바이오주, 삼성물산, SDS 예, 한번 이 종목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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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15만 원이 바닥인지 아모레퍼시픽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그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이 한번 거품이 형성이 됐고 그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빠지고 현 주가가 가치 대비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오래전에 나온 LG 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아주 투박합니다. 예, 롯데 하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음양. 글쎄요, 이게 뭐 사실 이 차트 해석이란 게 이현령 비현령이라서 그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주가가 흘러왔었지라는 이 경험도 갖고 있고, 이걸 토대로 이 기술적 분석 이렇게 더해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차트만 보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입니다. 차트에 모든 게 답이 있다? 뭐 더 얘기해봤자 제 입만 더러워지는데 너무나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마치 사람을 보고 너 B형이니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차트에 모든 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주식 종목에 대한 해석이란 것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고, 마치 이 종목이 나의 아주 오랜 친구라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그 속속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게 약간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예술이고,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는 이런 주식과 나의 이 혼연일체가 되는 예술의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이 차트 모양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요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차트라도 얼마든지 붕괴가 되니까. 네, 그러면 요것도 양음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충분히 모든 게 양음량이 아니라 충분히 바닥을 하락했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 시점에서 나온다. 근데 주식을 살 만한 시간이 없네? 한번 촥 올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량을 사고 또 내버려 둡니다. 많이 산 쪽에서 손을 떼버리면 다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착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양음량입니다. 그러면 양봉, 음봉, 양봉만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거 다 양음량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립니다. 충분히 내려왔고 충분히 바닥을 기었고, 근데 나중에 나올 호재가 있고, 그러면 빨리 매집을 해야 되니까 올렸다가 세게 올렸다가 놔뒀다가 다시 세게 한 번 더 올리고, 요렇게 하면서 그 뒤에 주어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이 양음량이고 매집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어디 갔지? 갑자기 꺼졌네. 아, 깜짝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음량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겪어본 바로는 다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자인 분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곳간에서 인신도 나고, 그리고 이 매너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자다, 이런 분들은 나이 이런 거 상관 않고 존대도 하고, 그리고 매너를 지킵니다. 이게 좋은 말로는 매너가 몸에 뱉고 역시 부자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랑 안 엮이고 싶어서 거리를 두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율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약자가 선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뭐 드라마만 보면 재벌가에서 못된 짓만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비슷하지만 매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비율이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인 행동만 보고 봤을 때는
부자들이 착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 언론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평생 폐수 한번 안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도 계시고 평생 뭐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든지 자수성가를 했든지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정말 어쨌든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요런 언론에서 갖고 있는 이 약자가 선이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제가 계속 우리가 깨 나가야 되는 이런 나쁜 관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평가하냐면 뭐 개미라고 합니다. 되게 약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난 손실 봤으니까 피해자야. 이게 과연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익 내려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익 났을 때 누군가가 손실을 봤다면 다른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른 개인이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과연 너네 수익 봤으니까 안쓰럽네? 내가 수익금 나눠줄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피도 눈물도 없이 전쟁터 와가지고 싸우는 건데 졌다고 해서 이게 선한 사람이냐? 전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 손해봤으니까 개미들 손해봤으니까 개미들 불쌍합니까? 뭐 자기 돈 갖고 시장에서 돈 달라고 하다가 이랬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예. 이런 약자가 선이다라는 거, 약자가 착하다라는 걸 버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약자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손실 봤다고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게 동정받을 일도 아니다. 내 돈 갖고 내가 한번 베팅 해본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적인 행동을 봤을 때는 부자들이 사실은 착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근데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근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 매체에서는 뭐 재벌가를 아주 악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선으로 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까지 넘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한테 털리고 기관한테 털리고 너무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패배가 각인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패배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우 AL. 네, 근데 이거는 또 생활에서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접촉하는 거.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가난한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갑질하고 손님으로 왔을 때 더 까탈스럽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것과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묘사되는 부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손실 봤다? 나 피해자고 약자야. 그래가지고 뭐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신 것처럼 대응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많이 내린 종목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올렸는데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 예, 정정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봤을 때 정정이고 잠시만 어디 갔지? 예, 정정이니까 뭐 작년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있었는데 작년 거 수정인인데
예, 작년 거 수정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거를 수정을 했다는 건 뭔가 지금 열심히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 뭔가 의견 거절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걸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감사 보고서 제출은 작년 거 재발행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제 반응이 있었고 오늘 또 밀렸습니다. 예. 근데 뭐 생각은 저게 정정이 됐다는 것은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적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적정 아니고, 그리고 거절도 아니고, 작년 거 고쳤으니까. 작년 거 고쳐서 뭐 올해 뭐 보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뭐 한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이 15만 원이면 바닥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을 봤을 때, 뭐 겨우 이제 과거의 매출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과거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장성에서는 빵점. 네. 성장성 0이고 뭐 재무 구조도 우수하고, 그리고 뭐 실적도 어쨌든 적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이런 상태고,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 기반이 좋기 때문에 내수주라는 타이틀의 중국 관련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수 시가총액이 지금 9조 3,587. 그럼 내수주고 뭐 특별히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다. 그랬을 때 뭐 곱하기 2까지 해주면 지금 주가가 9조 원대고, 적정 주가가 올해는 예상치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4조 7천억 정도 곱하기 2하면 9조 4천억. 지금이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자, 그러면 지금이 적정 주가, 그리고 15만 원 부근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반 경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주가를 보시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보셨기 때문에 어떤 감이라는 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감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면 괜찮다, 이런 감이, 그 과거의 차트를 보니까 그 정도에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만 원 정도면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살 거냐? 그러면 저는 안 사지만, 왜냐면 저는 화장품주, 뭐 중국 관련주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원 정도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예, 바닥 주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롯데하이마트, 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단기 하락 끝에 조금씩 상승한다. 맞습니다. 월봉,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월봉으로 추세 긴 걸 보면, 뭐 이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동 평균선. 자, 그러면 5월선인데 5월선 한번 두껍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월봉의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좋아진다, 이런 걸 보고
여기서 보면 한번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나서 한참 상승 구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속임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뭐 나쁘지 않은 구간, 여기서 돌아섰을 때도 나쁘지 않은 구간. 그럼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1년 오르고 1년 정도 내린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한 1년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다들 고수의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 5월 선을 뚫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이 과거 통계로만 보면 비교적 긴 양봉으로 뚫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3월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걸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 길게 만들지 못했을 때는 뭐 이런 자리든지 해서 당장의 어떤 반응은 좀 시원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뚫지 못했을 경우.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렴한 게 맞고 그러면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월봉에서 돌아선다라는 또 이런 관점이 뭐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 하이마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 AL 예, 대우 AL 주가 매수가 3,800원에 30%. 예, 이렇게 또 비중과 가격을 말씀 주시면 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편합니다. 일단 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긴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죽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현 상태에서 보면 일단 수렴을 끝낸다고 봤을 때 이 수렴을 끝낸다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 수렴을 끝낸다는 거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돌파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길게 하면 이런 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안에서 하려면 이 기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한 서너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 AL이 단기적으로는 뭐 특별히 움직일 건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뭐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가가 뭐 다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로 이런 거 기술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사야 되겠다. 이것도 조금 뭐 확률적으로 좋지 못한 거고. 네, 그리고 요 알루미늄 코일이나 판재 그리고 한절판 이런 거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원자재 가격 상승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오히려 9월, 12월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즉 제품 가격에 요 원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데 4월부터 다소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또 한번 반응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수렴을 벗어나진 않고 수렴해서 상단으로 간다면 한 3,800원 정도 보유하신 평단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본전을 준다 그럼 일단 한번 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한번 주면 터시고 좋은 가격에 다시 잡으시는 걸로 네 요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TB 투자증권 예, 다월 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꾼다는데 요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아주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과거에 보면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이 종목이. 액면가 5,000원인데 5,000원 밑에서 놀았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이렇게 5,000원을 기준으로 그어보면 5,000원 이하에서 놀았다.
그래서 예전에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액면가 밑에서 사서 기다리면 액면가는 넘기겠지. 왜냐면 액면가 이하면 이제 자본 잠식이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2011년 한 7년을 액면가 이하에서 놀았습니다. 잠깐 올라갔다 또 액면가 이하에서 거의 2년 넘게 놀다가 이제 액면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매력은 아직도 있는 편이긴 한데 과거에 아주 길었던 기간 동안의 KTB 투자증권의 저가 매력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저가 매력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증권주들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 물론 이제 증권주로서 아주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가 1,7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도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좋은 상태인데 주가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기간 조정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내릴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가치나 지금 현재 뭐 배당 기조나 아니면 그 증권사들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배경은 좋은 거고 다만 이 좋은 배경 외에도 또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업황이 나빠질 거고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게 굳이 평가를 하자면 조금 더 내리는 걸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적어도 액면가 이하로 요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다는 소식에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흐름이긴 하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45조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조대 이런 거 보면 또 뭐 고평가되고 이런 것도 아니 저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사실 지금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TSMC하고 미세공정 경쟁에서 이긴다는 어떤 신호가 나와야 다른 양상을 보일 텐데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패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48%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60% 수준에서. 그리고 자사주를 몽땅 소각하면서 다시 58%까지 늘었다가 지금 다시 48%로 가고 있는데 48%까지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 이 시그널에 대한 시간 배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48%를 채웠다는 건 그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팔 게 있고 또 51.76이니까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팔 게 있고 오늘 일가도 팔아야 되고 그걸 다 받아내려면 웬만한 호재 아니고선 주가가 뜨기 어려울 것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계속 부진한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사실 사업 구조로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거의 동일한 메모리의 올빵 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역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어떤 할인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달리 마이크론은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 하반기가 되면 디램 쪽 좋아질 거고 낸드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수요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낸드 쪽에서도 돈을 벌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보다는 이 8인치짜리로 그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이런 쪽으로 파운드리를 집중하고 있어서 약간의 수익 기여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실적 전망 좋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가총액은 낮고 삼성전자처럼 다른 부분이 까먹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삼성전자보다는 낫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